파란만장 인생 사연은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지는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8세 박정숙님의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힘이 되는 댓글은 사연자님께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68이 된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제게 일어났던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이야기를 어디에라도 풀어놓지 않으면 화병으로 정말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 전부를 걸고 맹세코 단 하나의 거짓도 없는 제 피눈물이 맺힌 진실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축축한 여름밤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피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찌르는 대학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저는 제 인생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방 한가득 장을 봐와서 펼쳐놓았던 반찬거리 정리도 내팽개치고 택시를 잡아타고 온 길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제 여동생 정희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은 불과 1시간 전이었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거의 울부짖는 듯한 동생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간신히 들려왔지요. 언니, 우리 민준이가 죽을 것 같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조카 민준이는 어미인 정희는 물론이고 저에게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쪽 같은 아이였습니다. 20살 창창한 나이의 아이가 오토바이를 타다 빗길에 미끄러져 큰 사고가 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을 헤매는데 저 멀리 수술실 입구 앞에서 주저앉아 통곡하는 동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희야, 괜찮아? 민준이는? 하고 달려가는데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맹렬한 기세로 열리더니 웬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늘 입던 남색 추리닝 잠옷 바지에 반팔 티셔츠는 뒤집어 입은 채였습니다. 며칠은 좋게 씻지 못한 듯한 꾀재재한 행색. 그런데 그 얼굴이 아무리 뜯어봐도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지요. 그는 분명 지금 이 시각에 충청도 어디쯤에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야 할 제 남편 김진태였습니다. 한 달에 고작 서너 번, 그것도 새벽녘에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어째서 이 시간에 이곳 병원 응급실에 나타난 것일까요?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떼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저를 보지도 못하고 곧장 제 동생 정희에게 달려가 어깨를 부축하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 아들은? 민준이는 어딨어? 여보, 우리 아들. 그 두 마디가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응급실의 시끄러운 소음, 빗소리, 사람들의 비명,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만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울부짖는 제 동생을 끌어안고 함께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아들의 생사를 걱정하는 비통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옥 같은 광경을 두 눈으로 빤히 지켜보면서 지난 4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거짓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내 손으로 저 두 악마의 20년 살림을 차려주고 있었구나. 그 순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꼬리가 기괴하게 올라가며 제 평생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미소가 얼굴에 번졌습니다. 지옥의 악귀가 웃는다면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제 이름은 박정숙입니다. 이름처럼 저는 평생을 바르고 정숙하게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지금 와 돌이켜보면 그것이 미덕이 아니라
평생 제 발목을 잡은 족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경기도의 작은 시장 골목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6.25 전쟁통에 월남하신 분들이라 가진 것 없이 오직 몸뚱이 하나로 저희 자매를 키우셨지요. 제가 10살, 제 동생 정희가 5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공사판에서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 충격으로 몸져 누우셨던 어머니마저 3년 뒤에 아버지 따라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소녀 가장이었습니다. 13살 어린 나이에 동생의 손을 잡고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친척들은 저마다 먹고 살기 바쁘다며 저희를 외면했고 결국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험한 시장 바닥에서 어른들의 틈에 끼어 나무를 다듬고 생선을 팔고 식당 허드렛일까지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어린애가 뭘 아냐며 떼먹는 사람, 함부로 손을 대는 짓궂은 어른도 많았지만 5살 터울의 동생 정희를 보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정희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예쁘고 그림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좋은 점만 쏙 빼닮은 아이였지요. 저는 까맣고 못생긴 제 얼굴을 거울로 볼 때마다 하얗고 인형 같았던 동생을 보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험한 세상에 물들게 하지 않으리라. 굶어도 내가 굶고 맞아도 내가 맞을지언정 내 동생 정희만큼은 곱게 원하는 공부를 실컷 하게 해주리라. 그것이 제 인생의 유일한 목표이자 존재 이유였습니다. 저는 제가 번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예쁜 옷, 맛있는 음식, 그 흔한 화장품 하나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 돈을 모아 정희의 학비를 대고 미술학원에 보냈습니다. 정희가 예고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밤낮으로 식당 일을 2탕씩 뛰며 기어코 입학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정희가 그림을 그릴 때 가장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언니의 고생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희는 늘 해맑았습니다. 언니, 나중에 내가 유명한 화가 되면 언니 호강시켜 줄게. 그 한마디에 저는 세상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결국 서울에 있는 미대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내 동생이 화가가 될 거라고 자랑하며 떡을 돌렸지요. 서울 생활비는 만만치 않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정희의 꿈을 위해서라면 제 등골을 빼다 바쳐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청춘을, 제 인생을 오롯이 동생 정희에게 바쳤습니다. 정희가 제 인생의 전부였고 제 자부심이었으니까요. 그 아이가 행복하게 웃는 것, 그것이 곧 저의 행복이었습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끔찍한 착각이었는지 그때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 나이 28이 되던 해 시장 어른들의 중매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 김진태였습니다. 10살 연상이었던 그는 장거리 화물차를 모는 기사라고 했습니다. 전국을 떠도는 고된 일이라 집에는 한 달에 서너 번 들어오는 것이 전부라고 했지요. 처음 그를 보았을 때 저는 왠지 모를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바람막이 하나 없이 살아온 저에게 그의 넓은 어깨와 과묵한 성격은 기댈 수 있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몇 번의 만남 끝에 조촐한 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혼집이라고 해봐야 시장 한 구석에 딸린 작은 방 한 칸이 전부였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나도 기댈 곳이 생겼구나. 이 사람과 함께라면 동생 정희를 더 잘 뒷바라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습니다. 애정 표현 한번 살갑게 하는 법이 없었지요. 하지만 저는 그를 이해했습니다. 험한 길 위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니 표현이 서툴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며칠에 한 번씩 집에 와 밥을 먹고
묵묵히 제 옆에 잠시나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겠습니다. 남편은 늘 피곤에 절어 있었습니다. 가끔 집에 들를 때면 밥만 먹고는 바로 골아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 잠이라도 편히 자라고 불을 끄고 조용히 반찬거리를 다듬었습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늘 차가 고장나고 기름값이 오르고 온갖 핑계를 대며 생활비를 조금씩밖에 가져오지 않았지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밖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고되겠나. 내가 조금 더 아끼고 더 벌면 되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제 반찬 가게 수입이 쏠쏠했기에 우리 세 식구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미대를 졸업한 동생 정희가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그림을 그리다 만난 가난한 화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그걸로 족하다고 결혼 자금은 언니가 다 마련해 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제 결혼식보다 더 성대하게 남부럽지 않게 동생의 결혼식을 치러주었습니다. 제가 모은 돈과 가게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까지 탈탈 털어서 작게나마 전셋집도 얻어주었지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당신은 동생밖에 모르는군 하고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한 달에 서너 번 오는 손님처럼 살았고 동생은 결혼 후에도 제부가 버는 돈이 시원치 않다며 제게 손을 벌리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생활비와 동생의 생활비를 제 손으로 벌어다 바치며 살았습니다. 저희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워낙 적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지요. 저는 그저 팔자련히 생각했습니다. 대신 동생이 낳은 아들 민준이를 제 자식처럼 여기며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이상한 삶이었습니다. 남편은 있으나 없는 것 같았고 제 삶의 모든 돈과 시간은 온전히 동생 부부를 위해 쓰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묘한 희생의 구조 속에서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아침 내내 쉴 틈 없이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고 손님이 조금 뜸해질 무렵 찌뿌둥한 몸을 일으켜 허리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40 넘어 얻은 제 가게 정숙인의 반찬은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고된 노동의 현장이자 제 유일한 자부심이고 안식처였지요. 이 가게에서 번 돈으로 정희를 대학에 보냈고 결혼도 시켰으며 조카 민준이의 분유값과 기저귀 값도 될 수 있었습니다. 가게 한편에 앉아 믹스 커피를 한 잔 타서 마시려는데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동생 정희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언니, 나 돈 좀 하고 콧소리를 냈을 텐데 그날따라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언니, 민준이가, 우리 민준이가.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떨어뜨렸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손등 위로 쏟아졌지만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트럭과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상태가 아주 위중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울음소리에 제 정신도 반쯤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20살,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아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제 손을 유독 잘 따랐던 웃는 모습이 참으로 예뻤던 제 조카였습니다.
제게는 자식이나 마찬가지인 아이였지요. 저는 앞치마를 벗어 던질 생각도 못하고 가게 문을 잠글 경황도 없이 그대로 뛰쳐나왔습니다. 민준아, 제발, 제발 무사해야 한다. 지나가는 택시를 아무거나 잡아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제 입에서는 기도만이 흘러나왔습니다. 제발 우리 민준이만 살려주신다면 제 남은 인생을 다 바쳐도 좋다고, 가진 것을 다 내놓아도 좋다고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갓난아기였던 민준이를 업고 가게를 보던 일, 초등학교 입학식에 가서 엄마 대신 사진을 찍어주던 일, 용돈을 쥐어주면 이모 고맙습니다 하고 배꼽 인사를 하던 귀여운 모습까지, 그 모든 기억들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의 사고가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조카 민준이의 비극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저 사랑하는 조카의 생사를 걱정하는 가여운 이모일 뿐이었습니다. 곧이어 제가 마주하게 될 진실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것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날 병원으로 달려간 것은 제 인생 최대의 실수이자 동시에 제게 주어진 마지막 구원의 기회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신음소리와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비릿한 피 냄새가 뒤섞여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동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희야, 박정희. 저 멀리 수술실 표시등 아래에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보고 있는 동생이 보였습니다.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지요. 정희야, 정신 차려. 민준이는? 우리 민준이 어딨어? 제가 동생의 어깨를 붙잡고 흔드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타다다닥하고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색 추리닝 바지에, 그것도 위아래가 맞지도 않는 회색 티셔츠를 뒤집어 입은 남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슬리퍼 한 짝은 어디로 갔는지 맨발인 채였지요. 그 남자는 분명 제 남편 김진태였습니다. 지금쯤이면 경부고속도로 어디쯤에서 화물차를 몰고 있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어젯밤에도 내일은 부산까지 내려가야 해서 바쁘다고 짧은 통화 끝에 전화를 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여기에, 그것도 저렇게 황급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까요?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경악하게 만든 것은 남편의 다음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복도에 서 있는 저를 마치 없는 사람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제 동생 정희에게 달려가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괜찮은 거야? 의사는 뭐래? 우리 아들은, 민준이는 괜찮은 거냐고. 여보, 우리 아들. 그 단어들이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심장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귓가에서는 윙하는 이명이 들려왔습니다. 제 동생 정희는 남편의 품에 안겨 더 큰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떡해. 우리 민준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대. 여보. 그 광경을 보고도 저는 바보같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민준이를 너무 아껴서 걱정되는 마음에 우리 아들이라고 했나 보다. 동생이 너무 놀라 남편을 여보라고 불렀나 보다. 억지로
정말 억지로 그렇게 믿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저를 완전히 무시한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보아도 하나뿐인 아들의 생사를 걱정하는 애끓는 부모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남편은 한 달에 서너 번밖에 집에 오지 않았을까? 왜 늘 피곤해하고 저와의 잠자리를 피했을까? 왜 그가 벌어온 돈은 항상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했을까? 왜 제 동생은 변변한 직업도 없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 남편과 살면서도 크게 불편해하지 않고 살았을까? 그리고 왜 제 남편은 조카 민준이의 어릴 적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녔을까?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의 또 다른 집은 바로 제 동생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제 손으로 남편과 동생의 불륜을 지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로는 모든 사실을 받아들였지만 심장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두 사람의 머리채를 잡고 이 천벌 받을 것들아 소리치며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내 인생을,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어떻게 너희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병원이 떠나가라 악을 쓰고 그 자리에서 드러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박정숙, 여기서 무너지면 너는 평생 패배자로 사는 거야. 저것들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비참하게 버려지는 거라고. 그 목소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두 사람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를 들었는지 남편과 동생이 동시에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당혹감과 경악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제 평생의 연기력을 모두 끌어모아 가장 온화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는 저조차도 믿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여기까지 어쩐 일이에요? 지방에서 일하다 소식 듣고 달려왔구나. 아이고, 민준이 걱정에 잠옷바람으로. 정말 고생했어요.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어색한 안도감으로 풀어졌습니다. 제 동생 정희 역시 울음을 멈추고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자신들의 관계를 눈치채지 못했다고, 그저 우연의 일치로만 생각한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헛기침을 하며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걱정 많이 했지? 하도 민준이가 어릴 때부터 내 자식 같아서. 소식 듣고 일이 손에 안 잡혀서. 허허. 저는 그 가증스러운 변명에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겉으로는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형부가 우리 민준이 얼마나 예뻐했는데. 정희야, 너무 걱정 마. 형부도 오셨으니 이제 의지가 되겠다. 민준이 꼭 괜찮을 거야. 그리고 저는 정희의 등을 두드리며 남편의 어깨까지 토닥여주는 대담함까지 보였습니다. 제 손길이 닿는 순간 남편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옥의 한가운데서 가장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의사가 나와 민준이가 고비는 넘겼다는 소식을 전해줄 때까지 저는 자상한 이모이자 마음 넓은 언니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을 위해 따뜻한 음료수까지 뽑아다 주었지요. 남편과 동생은 어느새 경계심을 완전히 풀고 제 앞에서도 스스럼 없이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꼴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지만 머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고 머리채를 잡아봐야 남는 것은 동정과 비웃음뿐일 터. 저 두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비참하게 무너뜨리는 방법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울고불고 매달리는 것은 그들이 가장 바라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이 내게서 앗아간 20년의 세월만큼, 아니, 그보다 더한 고통을 뼛속 깊이 새겨주리라. 저는 속으로 칼을 갈며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평생을 순종적으로 살아온 박정숙은 죽고 차가운 복수심으로 가득 찬 새로운 박정숙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벽하게 두 얼굴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시장 사람들에게 인심 좋은 정숙이네 반찬 가게 주인으로, 밤에는 두 악마를 지옥으로 떨어뜨릴 계획을 세우는 복수의 화신으로 살았습니다. 제 연기는 날이 갈수록 완벽해졌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동생에게 더 자주 연락하고 남편에게는 더 살갑게 대했습니다. 니네 형부 고생하는데 몸보신이라도 시켜줘야지 하며 남편이 집에 오는 날이면 진수성찬을 차려냈고 동생에게는 민준이 병원비에 보태 써라며 더 많은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 의심을 완전히 거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어수룩하고 만만한 사람으로 여기며 제 앞에서도 예전보다 더 대담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없는 줄 알고 나누는 통화에서는 서로를 여보, 당신이라고 칭했고 제게는 처제네 회사 일 때문에 만났다는 식으로 둘러대며 버젓이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바보처럼 웃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제 심장을 난도질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복수를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작은 녹음기를 사서 남편이 집에 오는 날이면 소파 밑이나 식탁 아래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아주 우연한 기회에 잡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집에 들렀다가 동생에게서 온 전화를 받고는 급하게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라는 늘 똑같은 핑계를 대면서 말이지요. 남편이 나간 뒤 저는 무심코 식탁을 정리하다가 남편이 자신의 휴대폰을 놓고 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휴대폰 잠금을 풀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놀랍게도 조카 민준이의 생일이었습니다. 휴대폰 안에는 판도라의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동생과 나눈 수백 통의 메시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 심지어는 민준이를 우리 아들이라고 부르며 주고받은 동영상까지. 그들은 제 돈으로 여행을 다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억누르며 그 모든 자료를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나누던 대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동생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언니 가게 있는 그 상가 건물, 우리가 가져와야 하지 않겠어? 언니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장사하기 힘들 텐데. 우리가 그 건물 담보로 대출받아서 크게 식당 사업하고 언니는 편하게 쉬게 해드리자고.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차지가 될 텐데 미리 좀 당겨 쓴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악마들이 제 평생의 피와 땀이 서린 가게와 건물까지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를 요양원에라도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분노를 넘어선 허탈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너희들이 내 것을 그토록 탐내니 내가 그 소원 아주 호되게 들어주마. 저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모든 증거를 옮긴 뒤 원래 자리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잔인한 복수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이에나들이 사냥감에게 달려들기만을 기다리는 완벽한 덫의 그림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하이에나들이 덫으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동생 정희가 잔뜩 멋을 부리고 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온갖 아양을 떨며 제 어깨를 주무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이제 연세도 있고 평생 시장 바닥에서 고생만 했는데 이제 좀 편히 쉬어야지. 장사 힘들지 않아?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지, 그럼. 하루하루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무릎이 쑤신다. 이제 정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제 대답에 정희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표정을 감추려고 애쓰는 모습이 참으로 가소로웠습니다. 정희는 이때다 싶었는지 본격적으로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그래서 말인데, 내가 형부랑 이야기해봤는데, 언니 가게 있는 그 건물, 나한테 넘기면 어때? 그걸로 은행 대출 받아서 크게 식당을 차릴까 해. 그리고 언니한테는 매달 꼬박꼬박 연금처럼 생활비를 줄게. 언니는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편하게 사는 거야.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 평생의 재산을 날로 먹으려는 속셈이 너무나 빤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겉으로는 귀가 솔깃한 척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내가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어? 그래도 이 건물이 내 전 재산인데, 그걸 훌쩍 넘겨주기가. 하고 말끝을 흐리자 정희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남이야? 내가 언니를 어떻게 배신하겠어. 평생 언니한테 받은 은혜, 이제 내가 갚게 해줘. 응? 그 위선적인 말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마지막 연기를 펼쳤습니다. 며칠간 고민하는 척 시간을 끈 뒤 마침내 정희를 불러놓고 선언했습니다. 그래, 속 깊은 네 뜻대로 할게. 내가 이제 나이도 있고 나보다 젊은 네가 세상 물정에 더 헌할 거야. 이 건물 정희 네가 잘 꾸려나가봐. 넘겨줄게.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남편과 동생은 서로를 쳐다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탐욕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동생은 부동산에서 가져왔다며 여러 장의 서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건물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라며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찬찬히 읽어보는 척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지요. 내가 이런 건 잘 모르니 평소 알고 지내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도장을 찍어주마.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니. 두 사람은 잠시 당황했지만 워낙 제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인 걸 잘 알기에 그러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 뭉치를 들고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부동산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획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사장님은 분노하며 제 복수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두 악마를 완벽하게 속일 아주 치밀하고 교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끼는 던져졌고 덫은 놓였습니다. 굶주린 하이에나들이 제 손안에 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과 저는 머리를 맞대고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장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이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은 법보다 더 무서운 것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혀를 차셨습니다. 계획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전에 제가 먼저 그 건물을 담보로 그들이 상상도 못할 곳에서 상상도 못할 금액을 빌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수소문 끝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지만 회수 과정은 그 어떤 곳보다 철저하다는 소위 제도권 밖의 금융회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 전부가 걸린 복수였습니다. 이깟 위험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장님과 함께 그곳을 찾아가 제 상가 건물을 담보로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의 금액을 대출받았습니다. 제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거액의 현금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돈을 여러 개의 차명 계좌에 나누어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이제 제 건물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된 셈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과 동생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이 아무 문제 없는 서류라고 확인해 주었다며 그들이 가져온 서류에 활짝 웃으며 인감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물론 그 서류들은 부동산 사장님이 미리 손을 써둔 실제로는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법에 무지한 두 사람은 제 도장이 찍히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기뻐하며 날뛰었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의 씀씀이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아직 대출이 실행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건물이 자기들 소유가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동생은 최고급 외제차를 계약했고 남편은 다니던 화물차 기사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같이 붙어 다니며 미래의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고 값비싼 집기들을 들여놓았습니다. 그 모든 비용은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 빚으로 충당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곧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금이 나올 것이고 그 돈으로 모든 빚을 갚고 부자가 될 것이라는 달콤한 꿈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빚잔치를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빚을 많이 지면 질수록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가게 문을 열고 평소처럼 반찬을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좋은 동생 둬서 이제 곧 팔자 펴겠다며 부러워했지만 저는 그저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제 평온한 미소 뒤에 얼마나 무서운 칼날이 숨겨져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두 사람이 벌인 인테리어 공사가 모두 끝나고 식당 개업을 코앞에 둔 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대출받은 사채의 이자를 갚지 않아 채권자들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된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동생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드디어 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온다며 저녁에 조촐한 축하 파티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이야. 당연히 가야지. 너희의 마지막 파티가 될 텐데. 언니가 빠질 수 있나? 물론 마지막 말은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드디어 기나긴 복수의 마지막 장을 넘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약속대로 두 사람의 새 식당이 될 제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안은 온갖 풍선과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남편과 동생은 상기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양주와 화려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몇몇 지인들까지 불러 모아놓고 마치 성공한 사업가라도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리 와 앉아. 다 언니 덕분이야. 동생 정희가 제 손을 잡고 상석에 앉혔습니다.
남편 진태는 비싼 양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부자 될 일만 남았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처제하고 내가 이제 알아서 할 거야. 저는 잔을 받아들고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곧 지옥을 맛보게 될 가엾은 영혼들의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은행에 다녀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대출금을 찾아와 그동안의 빚을 청산하고 정식으로 개업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었지요. 동생은 남편이 나가자마자 지인들 앞에서 저를 치켜 세우는 척하며 교묘하게 자신을 과시했습니다. 우리 언니가 평생 저를 위해 사셨어요. 이제는 제가 받은 것의 100배, 1000배로 갚아야죠. 그 위선적인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 대여섯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파티의 흥겨운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장 앞장서 있던 남자가 가게를 한번 쓱 둘러보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박정숙 씨 소유의 건물이 맞나? 이 건물 오늘부로 우리 회사에서 채권 행사를 위해 압류 조치에 들어간다. 동생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기는 이제 곧 우리 소유가 될 건물이라고요. 당신들 누구야? 그녀가 악을 쓰며 소리치자 남자는 비웃으며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건물주 박정숙 씨가 거액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 담보물인 이 건물을 처분하겠다는 내용의 서류였습니다. 그 순간 은행에 갔던 남편 김진태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은행에서 이 건물이 이미 담보로 잡혀 있어서 대출이 안 된다고.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남편의 절규와 사내들의 험악한 분위기에 파티에 왔던 지인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와인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한다, 정희야. 그리고 너 김진태 씨.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건물이니 건물에 딸린 수십억의 빚도 너희가 사이좋게 갚아야지. 아, 너희는 이제 부부나 마찬가지니 공동 명의로 빚을 갚으면 되겠구나.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준비해 두었던 휴대폰 메시지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이곳에 모였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친척과 시장 사람들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에는 남편과 동생이 주고받은 역겨운 대화 내용, 두 사람이 함께 여행 가서 찍은 사진, 그리고 민준이가 두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게 안은 완벽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동생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거짓말. 언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건 다 내년의 모함이야. 그녀가 제게 달려들려고 하자 옆에 있던 사채업자가 거칠게 앞을 막아섰습니다. 남편 김진태는 상황 파악이 됐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이 정희 탓이라며 그녀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환양년아, 내가 바람만 안 넣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내년 때문에 내 인생이 끝장났다고. 정희도 지지 않고 남편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며 발악했습니다. 이 배신자가 누굴 탓해. 내가 먼저 나 꼬셨잖아. 언니 돈으로 편하게 살아보자고 한 게 누구인데.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으며
바닥을 뒹굴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여보라 부르며 사랑을 속삭이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짐승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추악한 광경을 가만히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20년간 저를 기만하고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두 인간의 비참한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기묘한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소리내어 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마음 편한 미소가 제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두 사람의 싸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게 안에 있는 집기들의 차 앞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빚을 내서 사들인 비싼 주방기구, 테이블, 의자 할 것 없이 온통 빨간 딱지가 나붙었습니다. 두 사람의 부푼 꿈과 탐욕의 증거들이 한낱 고철 덩어리가 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꼴을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복수는 끝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두 사람의 비명과 욕설이 들려왔지만 제게는 그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0년 묵은 채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늘을 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진태 씨와는 당연히 이혼했습니다. 그는 제게 위자료 한 푼 줄 능력이 없었기에 저는 그저 그 사람을 제 인생에서 깨끗하게 도려내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동생 박정희와는 인연을 끊었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모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 서로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폭행죄로 고발하며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다가 결국 모두 쇠고랑을 찼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수십억의 사채 빚은 고스란히 그들의 몫으로 남았으니 설령 세상 밖으로 나온다 해도 평생 빚에 쪼들리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제 조카, 아니 그들의 아들인 민준이는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어미와 아비의 추악한 진실을 모두 알게 된 뒤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어디론가 멀리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인생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지만 그것 또한 그 아이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일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전부였던 상가 건물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 건물은 제 피와 땀의 결정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20년간의 기만과 고통이 서려 있는 지옥이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사채를 갚고 남은 약간의 돈과 그동안 차명으로 숨겨두었던 돈을 합쳐 시장 근처에 작은 상가 하나를 새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숙인의 반찬이라는 새 간판을 달았습니다. 예전 가게보다 규모는 작아졌지만 햇살이 잘 들어오는 아주 환한 곳입니다. 저는 이제 예전처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습니다. 오전에만 잠깐 가게 문을 열고 오후에는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복지관에 나가 노래도 배우고 그림도 그립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셈이지요.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그 모진 세월을 어떻게 견뎠느냐고, 후회는 없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제 인생의 절반은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 남은 절반은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살 생각이라고. 배신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저를 구해준 것은 결국 제 자신이었다고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너무 독하고 모질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제 남은 인생을 되찾기 위해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언니도 아닌 오직 박정숙이라는 제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제2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평생을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끔찍한 배신뿐이었던 사연자님의 기구한 삶에 저 역시 한동안 말을 잇기 어려웠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절망의 끝에서 자신의 존엄과 인생을 되찾기 위해 거대한 용기를 내신 박정숙님. 그녀의 차갑고 처절했던 복수는 어쩌면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제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정숙인의 반찬에 새로운 간판을 다신 사연자님의 제2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홀로 아픔을 삼키고 계실지 모를 박정숙님을 위해,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정숙님들을 위해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파란만장 인생 사연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여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하는 공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